자, LMS의 우리 수업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디지털 강사 양성 전공으로 되어 있는 교과목이 이제 디지털 강사 양성 전공과 드론 전공에 대면 수업 수강 신청하시는 분들이 여기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시는 거고, 그다음에 뭐 대면 수업 수강하셨다라고 해서 모두 올 모든 시간을 대면 수업 참여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여 만약에 못 하시는 날은 동영상을 보시면 그걸로 출석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저번 주 수업했던 내용들은 제가 이제 항상 수업하기 전에 수업 자료들을 미리 올려놓을 거고요. 그다음에 수업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동영상을 항상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이 동영상을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수업에 참여하셨어도 다시 한번 들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올려놓는 이 동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2주차에 대한 자료는 제가 이제 수업하기 전까지 항상 올려놓습니다. 올려놓으니까 보통 제가 적어도 뭐 하루 전에는 제가 대부분 올려놔요. 올려놓으니까 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뭐 미리 한번 보시고 수업에 들어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들어가 보니까 안 되던데.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상생활과 이제 미래 기술이라고 하는 미래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왜 잘리지 또. 그러면 자,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지금 보면 많은 부분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이런 기술들이. 그래서 크게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클라우드라고 하는 기술, 클라우드라고 하는 기술들. 그다음에 인공지능 및 딥러닝,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로봇과 드론, 그다음에 확장현실, 가상현실, 그다음에 증강현실, 혼합현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실생활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용어들은 한 번씩은 좀 대부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제가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먼저 이제 이 클라우드라는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클라우드라고 하면 구름을 이야기해요. 그죠? 구름. 자, 그런데 구름 안에 뭔가 비행기라든지 뭐 이런 물체가 있으면 안 보이죠? 안 보여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이나 그다음에 컴퓨터, 노트북이나 PC에 앉아갖고 뭔가 정보도 검색하고 뭔가 서비스를 받는데 실제 그 정보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모르죠. 어디서 서비스 해주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IT 기술로 통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받거나 정보를 제공받는 이런 내용들은 구름 속에 숨겨져 있다. 그다음에 그 구름 속에 어딘가는 하여튼 전 세계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정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우리가 클라우드다라고 하는 이런 기술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거는 우리가 구글에다가 내가 자료를 어, 올려놓고 거기서 내 자료를 이제는 노트북이나 이런 데서 굳이 내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네이버에 있는 거나 구글에 있는 곳에 이제 갖다 올려놓으면 내가 올려놓고 필요시에 아무 데서나 다운로드 받아서 내가 사용하면 되거든요. 그죠?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크롬 웹 브라우저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서 뭐 인터넷 서핑도 하고 인터넷에서 정보도 찾고 인터넷을 통해서 행정 서비스도 받고 금융 쪽에 예금 자동 이체도 하고 뭐 이런 것들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가 열심히 그런 서비스는 받는데 실은 그 서비스를 해주는 은행의 그런 시스템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우리가 클라우드다라고 하는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죠. 각광을 받고 있어서 우리가 아마 대표적인 게 우리 스마트폰에 있는 말로 하는 인공지능 비서입니다. 그래서 왜 대부분 아이폰에는 이제 시리라고 하는 이름이고, 그다음에 삼성에서는 빅스비라고 하는 이름의 인공지능 비서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삼성 스마트폰 갖고 밑에 꾹 누르면 음성 인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서 하이 빅스비 뭐 오늘 날씨 어때? 이러면 말로 대답을 해줘요. 그죠? 근데 아직까지 이런 인공지능 비서 역할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뭐 그렇게 똑똑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점점 똑똑해지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우리 실생활에 많이 와 있습니다. 와 있고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좀 젊은 층들은 굉장히 잘 활용하는데 뭐 예를 들면 내가 요리를 하다가 어, 하이 빅스비 10분 타임 알람 맞춰줘. 이러면 타임 알람도 맞춰주고요. 하이 빅스비 나 내일 아침 몇 시, 몇 월 며칠 몇 시에 알람 해줘. 그러면 또 알람도 해줘. 자, 그래서 간단한 음성으로서 비서 역할을 해주는. 아,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저기인데 우리가 하이 빅스비 집으로 가는 내비 켜줘. 그럼 내비를 켜주죠.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맹점이 있는 게 저희가 차량 운전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카카오 앱인데 아마 이 삼성하고 KT하고 열심히 SK하고 이렇게 굉장히 끈끈하게 돼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꼭 팀앱을 하도록만 지금 되어 있긴 해요. 그래서 조금 뭐 음성으로 해서 이걸 가지고 내비게이션을 쓰는 거는 주로 뭐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뭐 일반인들은 다 카카오 내비 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음성 인식으로 해서 내비 보고 어디 길 집에 가는 길 찾아 내비 켜줘 뭐 내비 알려줘 뭐 이런 식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속성을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인공지능 비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점점 쓰면 쓸수록 나한테 얘가 맞춰줘요. 나한테 맞춰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부분 말로 내가 처음에 말로 할 때 잘 못 알아듣다가 계속 대화를 하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 음성의 발음이 딱 정확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꾸 한 개 인공지능을 가지고 내가 계속 사용을 하다 보면 그 인공지능이 나를 맞춰줍니다. 그래서 내가 발음에 맞게 얘가 이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몇 번 써보고 에이 뭐 잘 못 알아듣네 이렇게 대부분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이 쓰면 쓸수록 얘가 나한테 맞춰주고 잘 알아듣게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그 요즘에 이제 OTT라고 해서 과거와 같이 이제 진짜 그 공중파를 통해서 나오던 TV 말고 이제는 내가 원하는 영상들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막 볼 수 있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뭐 유튜브, 그다음에 또 넷플릭스, 그다음에 티빙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많이 보는데 보시면 이런 것들을 보시면 어떤 게 딱 있냐면 내가 로그인해서 내가 한번 보면 꼭 다음에 들어가면 어때요? 그거랑 유사한 이런 콘텐츠를 추천한다라고 맨날 이렇게 올라오죠. 맨날 올라와요.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내부에서는 어떻게 동작하냐? 나의 특성과 관련되는 내용들을 또 인공지능이 또 각각 학습을 합니다. 각각 학습을 해서 나한테 뭔가 맞춤형으로 맞춤형으로 뭔가 추천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 추천을 해 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기술이 또 있냐면 우리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기술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물 인터넷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전자적으로 뭔가 전기가 흐르고 제어를 하는, 즉 좀 디지털화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런 모든 기계들은 인터넷에 다 연결할 수 있다. 인터넷에 다 연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인터넷에 연결되면 어떠냐? 바로 제어가 가능하다. 필요한 정보를 다 수집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보면 우리가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 같은 데 가면 뭐 지하철이 언제 도착하고 뭐 버스 몇 번 버스가 언제 오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다 정보들을 가서 다 제공을 받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꼭 그 밖에서만뿐만이 아니라 내가 스마트폰에다가 그런 어플리케이션 앱들을 깔아놓으면 다 현재 집에 가기 딱 누르면 어떤 경로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르게 가는 길이고 가기 위해서 몇 번 버스가 몇 분 후에 들어오고 도착하고 그다음에 전철은 몇 분 기다리면 오고 이런 내용들이 다 정보가 와요.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사물 인터넷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컴퓨터도 있고 각종 모니터링하는 센서들 달려 있으면서 걔네들이 다 이렇게 인터넷에다 연결돼서 정보들을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리고 뭐 또 이런 부분도 있죠. 요즘에 이제 반려동물들을 많이 키우니까 반려동물이 집에서 잘 놀고 있는지 궁금해요. 자, 그러면 그것을 사물 인터넷 기능이 있는 CCTV 같은 것들을 집에다 달아놓고 그다음에 걔하고 연결하는 앱을 내가 스마트폰에다 깔아놓으면 내가 아무 어디서나 집에 그 CCTV를 통해서 반려동물이 뭘 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또 요즘에는 가전기기들도 굉장히 똑똑해졌어요. 집에 있는 집에 들어갔을 때 겨울에 추워요. 또는 여름에 더워요. 자, 그러면 내가 들어가기 30분 전에 에어컨 미리 켜기. 그다음에 집에 들어가기 뭐 1시간 전에 난방기 먼저 켜기. 뭐 이런 것들이 스마트폰으로도 다 제어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뭐 또 세탁기도 뭐 자동으로 돌릴 수 있는 부분. 또 뭐 주방. 요즘에 그러니까 집에 있는 모든 가전들이 디지털화가 되면서 내가 어디서나 있어도 이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기반이 되는 기술이 그 사물 인터넷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뭐 예제로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그림이 하나 있는데, 자, 여기 이제 스마트폰을 여기 들고 있어요. 스마트폰을 들고 있으면 내가 말로 얘기하는 인공지능 비서가 다 있는데 그 인공지능 비서도 내내 다 인공지능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왔다 갔다 하면서 OTT에 있는 콘텐츠들 뭐 영화를 본다든지 유튜브를 본다든지 이런 것들 하겠죠. 그럼 그런 것들 다 추천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런 전광판에서 나오는 그런 정보들도 뭐 스마트폰에도 볼 수 있고 가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이런 정보들 요즘에 이태원 사태 때문에 지금 강남에 가면 그 사람들의 밀집도를 자동으로 인공지능이 막 계산을 해요. 막 왔다 갔다 하면 사람인지 아닌지 식별을 해서 몇 사람이나 지금 있는지 얼마만큼 이동하는지 이런 거 알아서 만약에 사람이 몰리면 스피커로 여기 지금 몰리고 있으니까 우회해서 딴 데로 가세요라든지 그런 경고 방송도 해주고 하는 쪽으로 계속 우리 일상생활이 디지털과 점점 밀접해져 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전 세계를 연결하는 여러 가지 통신 기술들이 막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이제 카카오톡도 잘 보면 원래 어떤 기술을 얘가 얘기하냐면요. P2P 기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퍼스널 투 퍼스널, 개인과 개인 간을 연결하는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채팅이라는 건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원래 채팅이 둘이서 대화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게 발전해서 여러 사람이 같이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채팅방을 만들 수 있고 이런 쪽으로 발전을 해가면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게 바로 카카오톡이죠. 카카오톡. 자,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라인이라고 하는 이 카카오톡하고 거의 유사한 게 있는데 요거는 네이버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네이버에서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에는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인기가 없는데 저쪽 동남아 시장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P2P라고 하는 기술, 즉 개인과 개인 간의 통신을 하는 이런 기술로 대표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기술 기반으로 결국 기술 입장이 아니라 사람과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관계성 입장에서는 결국 SNS라고 부르는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회가 연결된 시스템이다. 이런 좀 기술이라는 측면보다는 우리 살아가는 사람 세상 입장에서 본 정의를 해갖고 여러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실제 많이 체감을 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보면 가족 모임이나 뭐 가족의 얼굴 보거나 대화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진짜 모이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할 수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세상은 음, 자, 이제 세상은 다 디지털로 모든 사람들이 문자로도 대화하고 음성으로도 대화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영상이나 사진들 세계 어디에 있거나 다 공유를 하죠. 공유를 해요. 특히 요즘에 뭐 외국 유학 보낸 유학생 자녀들하고 대화하는 것도 비싼 국제 통화 요금 내면서 통화 안 하죠. 이제 카카오톡에 있는 영상 통화로 바로 자녀들 얼굴도 보고 통화를 하는 이런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또 이제 확장된 부분에 보면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뭐 이런 개념도 또 나왔어요. 그래서 요걸 뒤에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혼합 현실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현실과 가상이 함께 있는 이런 쪽의 기술도 현재 활성화가 막 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뒤에서 좀 설명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이 발전을 하니까 디지털과 관련된 범죄나 사기들이 또 극성이에요. 그죠? 발전을 하니까. 어디 가나 이 나쁜 사람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꼭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똑똑하죠? 똑똑해요. 똑똑해서 이런 불법적인 이런 행위들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금융 관련해서 그동안 금융 거래를 할 때 주로 여러분들이 공인인증서라는 것을 받아서 컴퓨터로 다 썼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공인인증서의 시스템은 어떻게 됐냐면 은행과 그다음에 내가 공인인증서를 받았으니까 내 노트북이나 PC에 공인인증서가 있어요. 그러면 둘이 서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적으로 보면 은행도 열쇠를 갖고 있는 거고 나도 열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서로 나라는 것을 그 은행에서 정확하게 인증해 주는 것, 즉 인정해 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디지털 키하고 은행이 갖고 있는 디지털 키하고 딱 쌍으로 했을 때 맞으면 오케이.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기술 발전하면서 이 범죄에 대한 기술도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돼서 자, 그렇다면 실제 어떤 금융거래가 꼭 이제는 돈만 거래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뭐 디지털로 되어 있는 실제 그 그림 같은 것도 거래를 하고, 뭐 심지어는 유명인이 누구한테 메일을 보냈다는데 그 메일도 내가 돈 주고 거래를 해요. 그다음에 또 뭐 우리 다 알다시피 비트코인이라고 있죠? 예, 가상화폐. 참 이거
좀 사기성이 농후한 거 아닙니까? 사기성이 농후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눈에는 안 보이는 무형의 디지털적으로 보면 그냥 단순히 뭐 그 디지털로만 존재하는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돈 주고 거래를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범죄나 사기를 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죠. 자, 그래서 모든 거래에 대한 부분들은 그 거래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이 다 디지털적인 키를 가지고 있자. 키를 가지고 있어서 만약에 이게 정말 디지털적으로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를 확인을 하려 그러면 이해관계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자적인 키들을 다 갖다 꽂아서 맞으면 오케이 이거 진품이야 맞는 거야 라고 해보자 라고 하는 게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아마 블록체인이라는 게 뭐 뉴스에도 막 나오고 그러는데 저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해서 제가 봐서는 되게 이해가 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전자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이 다 키를 갖고 있고 이 키들이 모여서 딱 합의를 봐야지만 아 이거는 맞다. 이건 인증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기반으로 하니까 그동안 이제 디지털로 나왔던 각종 특히 영상이라든지 이런 저작권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불법 복제가 굉장히 많았죠. 불법 복제가 아주 불법 복제가 난무했는데 이런 블록체인 기술이 나오면서 이해 당사자들끼리 각각 그 키가 안 맞으면 이거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볼 수도 없을 뿐더러 이거를 뭐 바꾸고 변경하고 이런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안을 강화해서 뭔가 가치가 있는 곳에 가치를 지켜주자라고 하는 기술로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들은 디지털적으로 보면 이 플랫폼 세상에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게 뭐냐면 기차역이죠. 기차역을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결국 기차역에 있는 승강장이라는 거죠. 그러면 기차의 노선을 잘 보시면 여러 개 노선이 와서 갈아탈 때 옮겨 타서 다른 노선으로 가고 쭉 하는 어떤 그런 통로의 역할들 어디 가기 위해서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게 결국 기차역에 있는 플랫폼이잖아요. 그죠?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디지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와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서로 정보를 교환하거나 서로 뭐 거래를 하거나 뭔가 디지털적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어딘가는 교통정리해주고 여길 통해서 저리 가고 여길 통해서 요리 가고 하는 이런 행위를 해줄 수 있는 이런 디지털적인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디지털 측면에서는 플랫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해서 자, 여러분들 카카오톡 같은 게 없으면 이런 카카오톡을 활용해서 뭔가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고 여러 사람이 대화를 하고 또 거기에 뭐 영상도 공유하고 화상 통화도 하고 하는 부분을 할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서로 간에 의사소통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이라고 하는 SNS 같은 이런 역할을 이제 카톡이 해주면서 카톡이 SNS의 플랫폼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뉴스에 보면 뭐 IT 플랫폼 기업 이런 얘기가 이제 가끔씩 뉴스에 나와요. 나오는데 나올 때 디지털 입장에서 플랫폼이라는 거는 결국 커다란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목적에 맞게 서로 이렇게 연결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플랫폼 플랫폼 시스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뭐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플랫폼 기업이라는 용어로 많이 써요. 이런 것을 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이다. 그래서 대부분 뭐 미국에도 지금 어, 그 굉장히 성장을 해서 큰 기업으로 성장한 데들이 대부분 보면 IT 플랫폼 기업들이.
IT 플랫폼 기업들. 근데 여기들도 좀 안 좋은 소리는 많이 듣죠. 안 좋은 소리는. 왜냐하면 요 플랫폼을 이라고 해서 디지털 딱 만들어 놓고 요거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속칭 고리를 띄어요. 고리를 띄잖아요. 지금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사용자들한테는 따로 뭐 돈을 내세요 뭐 이런 건 안 하지만 이제 사용자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여기에 수익원은 뭐냐면 광고입니다. 자기네들이 광고를 이제 벌어들이는 거고. 근데 그거 사람들이 모이는 요걸 잘 활용하니까 뭘 만들었느냐? 카카오 택시를 딱 만들었어요. 카카오 택시를 만들어서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돈을 많이 내면 돈을 많이 내면 고가의 택시를 내가 부를 때 그 사람을 많이 연결해 주고.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뉴스에도 많이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거 뭐 내가 열심히 나는 돈 버는데 실제 곰이 제주 부리면 돈은 떼놈이 번다고 엄한 플랫폼 기업들이 계속 고리를 떠가면서 돈만 버는 거예요. 고생은 이 실제 다른 사람들이 하는데 이런 폐해도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대표적으로 또 폐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어, 이 네이버는 이제 뭐 후발주자라 좀 시작을 해서 그런데 기존에 있는 그 온라인 쇼핑몰하는 플랫폼 기업들 뭐 11번가 그다음에 GS 뭐 이런 쇼핑몰 플랫폼 기업들은 그 물건을 팔 때마다 들어와서 월 사용료를 꼬박꼬박 내야 돼요. 또 내는데 매출이 올라가면 그만큼 또 매출을 더 내세요. 뭐 이런 방식의 중간에서 꼭 돈을 챙겨간다. 그다음에 더 심한 거는 그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가 좀 악명이 높긴 해요. 악명이 높아요. 자, 거기에 반해서 이제 네이버가 온라인 쇼핑몰의 이제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입점할 때 돈은 안 받더라고요. 돈은 안 받고 대신 그러니까 이제 마음대로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 수는 있어요. 만들 수 있고 돈 안 내고 대신 거기서 이제 매출이 발생하면 팔리면 거기에 일정 비율만큼 수수료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떼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학년 우리 학우님 중에는 좀 많은 분들이 이제 네이버에다가 온라인 쇼핑몰들을 막 차리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뭐 이렇게 돈을 버시는 분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네이버 쇼핑몰에 많이 입점해 계신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플랫폼이 어느 얼마만큼 세상을 주도하느냐? 이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애플, 그다음에 구글, 아마존, 테슬라. 뉴스에서 한 번씩은 다 들어봤던 기업이에요. 미국에. 자, 이런 데들이 다 플랫폼 기업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는 잘 보면 굉장히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독신 그 비즈니스 모델이 딱 돼 있는 거예요. 하나 잘 만들어 놓고 사람만 모이면 모일수록 나한테 수익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나는 개발자를 통해서 이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는 IT 시스템만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 이거 갖고 계속 사용자가 늘고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돈을 버는 거죠. 즉, 투자 대 효과가 굉장히 큰 거죠.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실제 창립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쭉쭉쭉 성장하는 이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뭐 이 기업 중에 그래도 좀 설립한 지 오래됐다라고 하는 정도는 마이크로소프트 정도만 보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 정도만 보이고, 다 여기들은 다 굉장히 젊어요. 굉장히 젊어요. 그리고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기 자동차로 시작했는데, 스페이스라고 인공위성 띄우죠. 달에 그냥 사람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지금 항상 챗 GPT 나오는데 챗 GPT를 최초로 투자해서 만든 데가 또 이 테슬라에 있는 창업자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 플랫폼 위주로 이제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앞에 우리 인공 붙었으니까, 인공의 반대는 자연이죠. 그죠? 인공이라고 말을 붙었으니까 인위적이라는 거죠. 인위적. 자연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뭔가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뒤에 지능이 붙었으니까 뭐죠? 지능은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게 지능이잖아요. 자, 그러면 인위적으로 사람의 지능을 한번 갖게 해보자 하는 게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결국 인공지능의 처음에 시작도 뭐냐면 인간의 뇌를 한번 컨닝해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시작된 게 바로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 자, 그러면 사람을 컨닝해서 사람처럼 만들게 하려니까 진짜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많은 학습을 하죠. 막 학습을 하고 그 학습 결과를 통해서 내가 추리를 하고 판단을 하고 예측을 하고 막 이렇게 우리가 학습을 한 그것만 아는 게 아니라 학습을 한 것 통해서 창조도 해내고 창의력도 발휘하고 이런 식으로 인간이 이제 그렇게 존재를 한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이 IT 쪽에서 인공지능이 처음부터 인간처럼 되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 여러 가지 아주 단순한 그 산수 정도 할 정도, 그 정도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세월이 가면서 점점 얘가 똑똑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똑똑해지기 시작하고, 이제는 뭐, 인간이 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을 얘가 지금 따라잡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뉴스에도 나오다시피, 앞으로 인공지능이 우리 사는 세상의 많은 직업들을, 일자리들을 대체할 거다. 뭐 이런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물론 뭐 당장 모든 일자리를 다 대체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점차 계속 대체해 갈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의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결국 뭐예요? 인공지능이니까 결국 사람 같은, 사람 같은 기계를 만들어 보자죠. 사람 같은 지능을 가진 기계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언제쯤에 올지 몰라도 아마 사람처럼 생긴 로봇이 우리 집에 마치 가전제품 구매를 하듯이 우리 집에 와서 우리 공상 영화에 보면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나오면 요리도 하고 빨래도 하고 애도 봐주고 뭐 이렇게 다양한 마치 인간이 하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이제 기술자들은 이제 지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쪽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고 계속 지금도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럼 거기에 비해서 이제 인공지능이 똑똑해지려면 학습을 많이 해야 되겠죠.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결국 인공지능한테도 많은 정보를 줘야지만 얘가 똑똑해지는 거잖아요. 똑똑해지고, 그다음에 그걸 똑똑해진 것을 토대로 해서 나중에 뒤에서도 또 뭐 인공지능 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얘가 스스로 학습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뭐냐면, 우리 알파고라고 하는 바둑 게임에 적용했던 그런 알고리즘이 있는데, 얘가 실제 자기가 가상의 스스로 학습이 나 말고 가상의 또 인공지능 하나 만들어 놓고요. 둘이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 경쟁을 시켜서 서로 이기면 이기는 쪽의 학습, 경쟁해서 이기는 쪽 학습, 이런 식으로 해서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는 이런 알고리즘이 나와서 그 전에까지 학습한 걸로만 할 수 있는 인공지능보다 훨씬 더 빨리 똑똑해지는 거예요. 빨리 똑똑해져. 자, 그런 식으로 계속 발전을 해갔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칭 뭐라 그러냐면 인공지능의 밥은 데이터예요. 인공지능한테 데이터를 많이 주면 줄수록 인공지능이 똑똑해지는 거예요. 똑똑해져. 물론 뭐 이런 인공지능한테 밥 주는 데이터를 인간이 잘못 줘서
인공지능이 가끔 엉뚱한 답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인공지능의 답은 데이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의미가 앞에 빅이면 크다라는 거잖아요. 크다라는 거예요. 이 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뭐 디지털 세상 시작서부터 계속 데이터라는 것은 존재를 했어요. 존재를 했는데 이제 앞에 말씀드린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모든 이제 디지털 기기에서 모든 정보들을 발생하고 그거를 모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발전도 됐고요. 그다음에 컴퓨터에 대한 기술, 특히 하드웨어에 대한 기술이 기하급수적으로 능력들이 향상이 돼요. 향상이 돼서 지금 옛날에는 그 많은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었어요. 그릇이 없었는데 이제는 막 그런 담을 수 있는 그릇들이 점점 커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있는 데이터들을 다 갖다 모아갖고 여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갖다 놓고 그 많은 데이터에서 가치 있는 정보들을 뽑아내보자 라고 하는 게 빅데이터 기술입니다. 빅데이터 기술. 물론 이제 데이터도 굉장히 크게 담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인공지능의 태동은 거의 뭐 1950년대에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은 왔어요. 그때 뭐냐면 우리 사람의 지능을 컨닝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뇌에는 뭐죠? 뉴런이라고 하는 가장 말단의 세포 조직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뉴런은 돌기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돌기들이 나와 있고 여러 개의 수많은 뉴런들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뉴런 하나로 딱 보자면 뻗쳐나간 이 돌기를 통해서 서로 전기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그죠? 전기 신호가 있다 없다. 이런 걸로만 얘가 동작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원리로 한번 해보자라고 1950년대서부터 그런 개념은 나왔어요. 그리고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맹점은 뭐냐면 그때까지 컴퓨터에 대한 용량이라든지 능력들이 따라주질 않았던 거예요. 따라주지 않았어요.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해도 우리 그 인간에 있는 뉴런이라는 개수가 너무 많거든요. 그만큼을 뭐 만들어서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결국 지금 소프트웨어적으로 돌아가는 내막을 보면 수많은 수학 공식들이 N차원의 수많은 공식들이 존재하고 그 안에 변수값과 상수값과 이런 부분들을 인공지능이 스스로 거기다 막 값들을 만들어내서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간단하게 이렇게 예측해 보는 것도 실제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공식이 뭐 몇만 개 되는 거는 금방이에요. 사람이 그 몇만 개 되는 공식에 그 안에 들어가는 상수값하고 손으로 푸는 것은 불가능. 풀 수가 없어요. 풀 수가 없어. 자, 근데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하고 막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제 컴퓨터의 용량과 성능들이 이제 만들어지니까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한번 점프를 하는 거죠. 점프를 해서 똑똑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나온 얘기가 딥러닝이라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요건 의미가 있어요. 자, 영어로 딥 그러면 이게 깊다예요. 자, 러닝 그러면 배우다예요. 그래서 깊게, 그리고 폭넓게 깊게 많이 배우는 것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그냥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쓰면 되지 왜 뭐 희한한 딥러닝이라는 말을 썼을까? 자, 여기는 다 사연이 있었습니다. 1950년대 인공지능이라고 해보겠다라고 나와서 그 당시에 그쪽에 있는 컴퓨터를 하는 좀 과학자들이 자, 금방 인간처럼 인공지능을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무려 몇 년이죠? 50년인데, 우리 알파고 같은 게, 우리가 보여진 게 지금 2000, 2015년, 16년 정도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50년 동안 뭔가 좀 인간다운 것을 제대로 보여주질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공지능이라는 용어에 불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불신이 많았기 때문에 요거를 좀 더 다른 용어로 좀 멋있어 보이는 이런 용어로 좀 이제는 우리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포장을 해서 만든 얘기가 딥러닝이에요. 딥러닝. 그래서 내내 인공지능의 한 부분인데 얘를 더 넓게 깊게 학습을 시키자.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데 딥러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안에 포함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얘가 수용을 하면서 급격하게 인공지능의 발전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게 어떤 전 세계적으로 변곡점이 된 거는 결국 이세돌과 인공지능의 바둑대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2016년인가요? 2016년에 있었던 이세돌과 인공지능의 바둑대결. 이게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제가 이제 젊을 때도 이제 제가 이제 이 컴퓨터 전산과를 나와서 컴퓨터를 계속 했으니까 제가 젊을 때만 해도 이 바둑 문제를 가지고 프로그램적으로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바둑판에 있는 이 돌을 놓는 이 경우수를 가지고 계속 돌 하나 둘 때마다 경우수를 계산하는 거는 현재 컴퓨터의 능력과 용량을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할 수가 없다. 이건 뭐 머나먼 미래에 똑똑해지면 그런 용량과 능력이 이제 뒷받침되면 그때나 가능하지. 이제 현재 컴퓨터의 성능이나 용량을 가지고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현재 2016년에 이제 알파고와 바둑 대결에 있어서는 그 정도의 컴퓨터 할 수 있는 능력과 용량들은 벌써 갖췄고요. 거기다 한술 더 떠서, 한술 더 떠서 프로그램적으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얘가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세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스타크래프트라고 하는 이제 젊은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하는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에요. 마치 전쟁놀이 같은 게임인데 아마 아들 자녀분 두셨던 분 중에서는 공부 안 하고 맨날 스타크래프트를 해서 속썩은 분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알파고가 뒀던 바둑보다 이게 훨씬 더 난이도가 높은 게임이었어. 자, 근데 이것도 이제는 인간을 인공지능이 이깁니다. 자, 요즘에 뭐 e스포츠 대회라고 해서 많은 우리 왜 보면 뭐 저런 것도 무슨 돈을 받고 입장을 해서 돈을 냈나 싶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젊은 친구들은 그 컴퓨터 갖고 막 게임하는 그 막 공연하고 실황하고 뭐 그러면 그것도 보겠다라고 젊은 친구들이 막 모여 있고 그다음에 거기 그 컴퓨터 게임 잘하는 친구들은 거의 뭐 연예인급으로 인기 있고 막 돈도 많이 벌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너도 나도 나는 프로 게이머가 될래 뭐 이러고 있는 세상이 왔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도 이제 조만간 이제 인공지능이 인간을 싹 능가해서 모든 게임에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또 이것도 인공지능과 인간과의 어떤 게임의 대결도 또 한번 전 세계적으로 이벤트를 한번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 우리 자연어 처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연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우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얘기해요. 한국어, 영어, 뭐 프랑스어, 뭐 독일어, 뭐 이런 식의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자연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인공지능 기술이 좀 발전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의 자연어 처리가 이게 쉽지가 않았어요. 우리 보면 뭐
한국어 문법도 이렇게 보면 어렵고 영어 문법도 상당히 어렵죠. 어려워서 이런 부분을 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그동안 이제 그냥 자기가 짜는 프로그램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해봤는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았던 거죠. 근데 결국 이제 인공지능을 접목해서 인공지능을 이제 도입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 자연어에 대한 사람 말을 이제 이해하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있나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먼저 이제 우리 번역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지금 보면 제가 한번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제 크롬 같은 데 가서 크롬이나 웹페이지를 보다 보면 전 세계 어느 나라 말로 되어 있어도 나는 한국어밖에 이해를 못 하는데 그러면 한국어로 다 해석이 됩니다. 해석이 되고요. 뭐 유튜브에 가서 댓글 같은 것도 다 번역이 되고 그다음에 자막 같은 것들도 다 얘가 한 개 언어로만 만들어 놓으면 여러 나라 언어로 막 자동으로 번역을 막 해놓고 자막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음성을 가지고도 그 음성을 바로 자막으로 보여주는 이런 기능까지도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것들은 자연어를 처리하는, 즉 인간의 언어를 인공지능이 이해하는 것이 획기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요거를 한번 제가 실제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구글에서,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BTS라고 한번 쳐볼게요. BTS라고 쳐서, 자, BTS. 영어 없나? 음. 자, BTS라고 하는, 좀 봤더니, 이게 지금 나오는 게 다 영어예요. 근데 난 영어를 잘 못하는데, 영어를 잘 못하는데. 자, 이러면, 여기 어떻게 하죠? 여기 페이지에 있는 거, 오른쪽 마우스를 탁 누르면, 여기에 예, 번역하기가 나와요. 자, 그럼 요거를 지금 제가 세팅을 지금 영어로 지금 해놔서 그런데, 자, 다른 언어 선택 해놓으면, 여기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언어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쭉 가서 한국어로 번역을 한번 해볼게요. 한국어. 자, 번역. 자, 그럼 한국어로 싹 번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세상이 지금 왔냐면, 인터넷에 지금 올라가 있는 모든 정보들은 그 나라 영어도 있지만, 뭐, 한국 사람은 한국어로, 일본 사람은 일본어로, 중국 사람은 중국어로, 여러 가지 전 세계에 쓰고 있는 언어로 지금 인터넷에 정보들이 올라와 있잖아요. 자, 근데 이거를 내가 원하는 한국어로 다 번역해서 보고 싶다. 다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모든 게. 자,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이제 디지털 융합과 관련된 부분들 여러분들이 하시니까 새로운 어떤 기술이 나왔고 막 이런 게 나왔어요. 근데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는 아주 잘 현재 얘기를 하지 않고 미국에서만 이제 활발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나는 영어를 못하니까 그런 자료 못 보는데 이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영어 거 찾아서 가서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물론 이제 조금 맹점이 있긴 해요. 무슨 맹점이 있냐면 이런 번역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하는 번역을 해주는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구글은 이제 미국 기업이잖아요. 미국 기업이다 보니까 인공지능한테 학습시키는 이 분량 자체가 영어로 된 데이터는 엄청나게 많이 학습을 시켰는데 한국어로 되어 있는 데이터는 많이 학습을 안 시켰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영어를 한국어로 아니면 다른 나라 말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이 번역된 말들이 조금 매끄럽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존재를 해요. 물론 뭐 세월이 계속 지나면 이런 부분도 훨씬 더 깔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다른 나라 한국어로 번역하는 또는 한국어를 특히 영어로 번역하는 뭐 이런 번역과 관련된 부분은 이 구글에서 이 내내 요 크롬이 구글이라는 회사 거니까 구글에서 제공하는 이런 번역기보다는 우리나라에서 토종 그 파파고라고 하는 번역기가 있는데 걔가 더 한국어에 맞게 좀 매끄럽게 좀 번역을 현재는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차이는 뭐다? 파파고는 우리나라 거니까 한국어에 대해서 한국어와 특히 영어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 학습을 저쪽에 있는 미국 거보다는 학습을 많이 시킨 거예요. 많이 시켜서 이 번역이 좀 매끄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인공지능 기술이 또 어디 와 있나 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유튜브. 자, 유튜브에 이제 들어가서 자, 여기도 이제 뭐 BTS라고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자, BTS가 요즘에 뭐 국내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대목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BTS의 뭐 다이너마이트 이거 뭐 되게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현재 이런 다이너마이트 같은 이런 그 영상들을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은 보지 않겠죠. 전 세계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한국어를 뭐 이해하고 읽을 수 있는 사람도,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모르는 사람도 상당히 많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한테 현재 어떤 자기네가 원하는 형태대로 제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우선은 자, 뭐 이제 BTS 팬클럽인 뭐 아미인가요? 아미라는 팬클럽이 있는데 뭐 거기에 있는 사람이 이제 들어와서 자 여기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들어온 팬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냈나 뭐 보고 싶어요. 근데 딱 들어갔더니 뭐 영어도 있지만 쭉 내려가다 보면 뭐 이런 거는 뭐 어디 건지 어느 나라 말인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뭐 이런 거는 글쎄 이런 거는 아무 어쩌고 그러니까 저기 프랑스어 계열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쭉 가다 보면 뭐 이거는 또 러시아어 비슷하게 생겼네요. 뭐 이런 언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든 나라 이 언어를 모르니까 이 팬들의 반응이 어떤지 모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여기다가 한국어로 번역 딱 누르게 되면 전 세계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자기네 말로 댓글을 달아놓은 것들을 다 한국어로 그 반응을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이 자연어 처리 기술에 기반을 두고 이렇게 동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여기 보면, 자, 지금 제가 소리는 줄여놓고요. 좀 줄여놓고, 자, 재생을 하면, 자, 여기 보면, 여기 여기 보면, 밑에 보면 자막 메뉴가 있어요. 여기 자막 메뉴가 있는데, 자막을 딱 누르게 되면,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설정에 가서 자, 지금 자막은 한글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요거 지금 영어로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어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요거 설정에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자막을 딱 누르니까 자, 지금 사용하는 여기 이 영상을 만들면서 아마 BTS가 자기네 팬들이 기본적으로 뭐 한국어는 당연하고요. 영어, 일본어, 중국어, 그다음에 스페인어. 아마 이건 중남미에서 아마 인기가 되게 많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자막들을 만들어 놓는데 이런 자막을 생성하는 기술은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한국어 자막을 하나 딱 만들어
이렇게 해놓으면 실제 이 영상을 볼 때 실제 우리 만약에 한국어로 막 노래하는 곳에 들어가서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만약에 일본어로 나는 일본어, 중국어, 뭐 스페인어, 영어로 다 자막을 제공했다라고 하면 한국어로만 자막 잘 만들어 놓고 인공지능으로 번역 기능만 설정을 해놓으면 그 나라 사람들이 그 가사의 의미를 자기 나라 언어로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다 인공지능 기반으로 해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자막들 다 어떻게 했죠? 다 일일이 그 영상 보면서 다 타이핑해서 옛날 영화관 가면 옆으로 나오던 자막들, 그죠? 자막들 사람들이 다 보면서 그 번역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 장면마다 다 자막을 넣는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자막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자동으로 다 번역을 해줍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그 자막을 그러면 최초의 하나를 그냥 만들어야 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 번역 기능이 또 있습니다. 자동 번역 기능이 있어서요. 자, 지금 나오는 것 중에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면요. 지금 음성으로 나오는 것, 자막 필요 없이 음성으로 나오는 것을 자동으로 얘가 문자로 변환할 수 있어요. 변환을 하고 또 걔를 원하는 언어로 또다시 번역을 해줄 수 있어요. 물론 요거는 이제 유튜브에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 이런 기능까지 만들어서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 선택하냐 안 하냐 이런 차이점이 있긴 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뉴스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이렇게 그 음성을 문자로 이렇게 표시하는 이런 부분을 대부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 특징들을 잘 보시면 이게 그런 기능이 있냐 없냐를 확인하시는 부분들은 주로 여기 설정 부분에 가시면 자막 누르면 이렇게 다양한 언어가 나오면 요거 만들어 놓은 자막을 내가 이용을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다음에 여기 자동 번역을 딱 누르게 되면 내가 나오는 음성 자체를 자동으로 문자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기능이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조금 맹점이 있는데 제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건 이제 제가 이제 수업 때 이제 동영상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한 건데 그때 뭐 자막 만들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음성만 나오게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설정에 가서 자막 사용 안 한다고 나와요. 자, 근데 한국어 자동 생성. 자, 이렇게 하니까 제가 나오는 음성을 여기 지금 한글로 자동으로 텍스트를 나오게 해줘요. 자, 근데 이게 조금 맹점이 있어요. 맹점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을 쓰면 쓸수록 얘가 나한테 맞춰준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유튜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영상을 올리는 사람들이 다양한데 다양한 것을 하나로 한 개의 인공지능이 다 처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이제 발음이 아나운서처럼 또박또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제가 막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정확한
음성을 정확한 문자로 이해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자로 표현하는 부분들을 저한테 안 맞춰주는 거예요. 맞춰주지 않아서 음성을 삭혀보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발음이 똑똑한 사람이 음성으로 쭉 나오는 것들은 저런 자동 자막 생성 딱 누르면 좀 정확하게 좀 나오는 편이에요. 근데 보통 일반인들이 뭐 아나운서처럼 발음이 또박또박하지는 않죠. 또박또박하지는 않기 때문에 일부 이런 실제 이렇게 나오는 그 음성과 실제 자막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이런 부분의 맹점은 아직 존재를 합니다. 글쎄 뭐 이런 것들도 좀 기술이 발전하면 지금은 많은 사람, 인공지능 한계가 많은 사람을 이렇게 커버하는데 이게 개인별로 영상 만드는 사람한테 맞춤형으로 그 사람의 음성을 내가 계속 이해하는 쪽으로 바뀌어 간다면 이런 부분도 뭐좀 발음이 좀 부정확해도 잘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많이 쓰는 부분에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이 어떻게 지금 들어왔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따가 한번 실습을 한번 또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자연어 처리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자, 우리 해외여행 갈 때 대부분 번역해주는 어플 꼭 깔고 해외여행 가시죠? 그죠? 가셔서 우리 뭐 방송에 그 요즘에 해외여행 프로가 그렇게 인기예요. 인기. 그래서 보시면 전부 다 그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전부 다 앱 켜고 한국말로 얘기하고 그 나라 말로 번역한 거 들려주고 그 사람이 얘기하면 다시 한국어로 번역해서 알아듣고 자 이런 음성 인식 번역 앱이 거의 또 대중화가 됐어요. 특히 여행할 때. 자 근데 이거 지금 어떻게 발전하죠? 요즘에 이제 새로 삼성에서 나오는 저 스마트폰 나오는 곳에 이제는 한술 더 떠서 동시 통역. 그죠? 내가 서로 통화를 막 하면 내가 말을 하면 저 사람은 듣는 거는 그 사람이 원하는 언어로. 만약에 영어다. 그럼 나는 한국말 하지만 저 사람이 듣는 건 영어. 이런 식으로 이제 진화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거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조금 어떻게 보면 개인 맞춤형 형태대로 인공지능이 아마 맞춰주는 쪽으로 갈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뭐 손글씨 번역은 뭐 이렇게 별로 많이 쓰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급한 경우에 뭐 걔를 손으로 글씨를 써놓으면 얘를 자동으로 그날 어떤 원하는 나라 언어로 이게 무엇인지 알려주는. 그래서 이거는 거의 요즘에 뭐 다 별로 안 쓰는 것 같고 요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미지 번역. 자, 그래서 여행 가서 식당 메뉴가 나왔는데 이게 뭐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한글도 없고 그다음에 차라리 뭐 좀 영어를 한다면 영어라도 나오면 좀 알겠는데 뭐 갔더니 중국 여행 갔는데 맨 중국어로만 메뉴가 돼 있다. 이게 무슨 메뉴인지 알 길이 없죠. 자, 그럼 어떡하죠? 바로 이미지로 찰칵 찍어서 번역해서 돌리면 어때요? 바로 중국어가 한국어로 싹 번역이 되죠. 번역이 돼요. 자, 이런 부분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많이 들어와 있어요. 자, 또 어떤 게 있나 좀 봅시다. 인공지능 비서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하이 빅스비 하고 이제 부르는. 자, 그러면 이거 말고도 우리 그 선전에는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실제 가정에는 별로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인공지능 스피커. 한참 한참 TV에서 광고도 많이 하고 열심히 했는데 요즘은 쑥 들어갔어요. 쑥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하여튼 원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즉, 이 자연어,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이런 자연어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얘가 처리를 하게 되냐면, 먼저 말을 하게 되면 먼저 인공지능 입장에서 그 음성을 인식하는 쪽이 맨 처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STT라고 써놓는데 스피치 투 텍스트예요. 나오는 내가 말하는 것을
문자로 바꿔라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이루어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문장으로 이렇게 쭉 구성된 게 이제 컴퓨터가 딱 갖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서 우리 자연어, 뭐 우리 한국어도 마찬가지. 딱 한국어가 있으면 주어 있고 동사 있고 목적어 있고 형용사 있고 이런 식의 다 역할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순이 있고 다 있어요. 그럼 그걸 많이 학습을 시켰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그 문장에 있는 것을 쭉 보면서 뭐 원리 자체는 각각 보면서 다시 순차적으로 걔를 가능성 있는 거별로 올려놓고 이렇게 갖다 붙이는 형태대로 이제 내부적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문장에 있는 의미 자체를 내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이해를 하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대화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착 가서 원하는 대로 오늘 날씨가 어때? 라고 하면 그 날씨 정보를 찾으러 가야 되겠죠? 찾으러 가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찾으러 가고 또 저것도 해야 되겠죠. 만약에 알람을 켜줘 그러면 어떻게 하죠? 내가 스마트폰 안에 있는 알람 어플에다가 그걸 제어를 하고 사람이 마치 세팅하듯이 이런 역할을 또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딱 처리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 TTS 뭐 이렇게 영어로 했지만 결국 텍스트 투 스피치예요. 즉 문자열을 음성으로 바꿔라. 그래서 내가 하이 빅스비 오늘 날씨 어때? 그러면 얘가 오늘 날씨는 뭐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해서 음성으로 나한테 응답을 해주는 방식으로 현재 내부에서는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보다 조금 더 기능이 더 막강한 부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챗봇이 있고 그다음에 요 챗봇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는 뭐 카카오톡에도 가끔씩 보면 무슨 보험회사나 뭐 그죠? 무슨 또 상품을 하나 샀더니 그 회사에 있는 저는 인공지능 상담원입니다라고 픽픽 날라오는 이런 경우 있어요. 그리고 또 전화를 했더니 갑자기 저는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 상담원입니다. 이러고 앉았어요. 자, 이런 식으로 챗봇이 나온 지는 그래도 꽤 됐어요. 꽤 됐는데 아, 획기적으로 어떤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되기 전에는 좀 동문서답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짜증을 많이 냈어요. 이거를 이게 그 소비자들이 특히 소비자들이 많이 짜증을 내서 그렇게 각광을 받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들 이제 챗봇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사업들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챗GPT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얘가 활성화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또 뭐 결국 여기서 이제 최고로 이제 지금 현재 가장 각광받는 게 결국 챗GPT라고 하는 챗봇이에요. 근데 얘가 약간 좀 태생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챗GPT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요. 아까 저희 그 전기자동차 뭐죠? 전기자동차 테슬라의 창업자인 얼런 머스크인가? 이 사람이 얼런 머스크가 챗GPT 만드는 오픈 AI에 투자를 해서 챗GPT를 만들 수 있게 했어요. 자, 그런데 투자한 그 단체가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회사가 아니라 우리는 그러니까 돈을 벌지 않고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을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공을 해주자라고 하는 공익단체와 같은 곳을 만들었고 거기에 투자를 해서 챗GPT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챗GPT의 모토는 뭐냐면 자, 우리가 이런 인공지능을 딱 만들어 놨으니까 이 GPT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해주려면 이 내 챗GPT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서비스 해줄 수 있는 이제 제가 인터페이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뭐 해줘 그러면 내가 해주는 거. 해줘 그러면 해주는 거. 이런 게 이제 인터페이스거든요. 이런 것들을 무료로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무료로.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카카오톡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뭐 인공지능을
한다라는 데들이 자기네들이 스스로 만든 인공지능보다 챗GPT가 훨씬 더 막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만드는 인공지능 말고 이제 이 챗GPT 인공지능을 써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보면 어플이라든지 그다음에 인터넷에 각종 뭐 인공지능을 서비스 해준다라는 오늘도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걔네들은 챗 GPT를 활용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조금 이제 불안한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 챗 GPT를 만들어낸 게 지금 오픈 AI라고 하는 공익단체 비슷한 단체였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얼론 머스크가 이제 거기서 빠졌어요. 빠지고, 그러니까 좀 뭐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충돌을 해서 이제 빠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주식 그 어떤 뭐랄까 투자금에 대한 권리 자체 이거를 어디다 넘겨버렸냐면 마이크로소프트한테 넘겨버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장사꾼이죠. 장사꾼이에요. 그래서 이제 챗 GPT 무료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현재 유료로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유료로도 운영하고 저도 이제 뭐 돈 내고 지금 쓰고 있는데 뭐 저도 쓰고 있으니까 전 세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재 쓰고 있겠습니까? 자, 쓰고 있으면서 거기서 또 돈 벌어들이고요. 그다음에 아마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아까 플랫폼 기업이 다 모이면 그다음서부터 돈, 돈 버는 그런 형태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챗GPT가 전 세계에 다 인공지능으로 장악을 하면 그다음서부터는 이 인공지능을 사용하는데 다 돈 내세요, 돈 내세요, 돈 내세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에스크업이라고 카톡에 내장이 되어 있는 인공지능 카톡 친구예요. 친구. 물론 쓰고 계시는 분도 써본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 그래서 요 에스컵은 이따가 강의 끝나고 나서 좀 한번 실습들을 하는 부분을 진행을 하려고 해요. 자, 그다음에 또 뭐 인공지능 변호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인공지능 변호사는 조금 기존에 있는 변호사들의 반대가 많아서 그런지 크게 활성화가 지금 좀 못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로 뭐 변호사들이 하던 일들이 그 법률, 그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 예규, 그다음에 뭐 규정들, 그다음에 또 밑에 가면 판례, 뭐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싹 집어넣고 머릿속에 집어넣고 유리한 걸 중심적으로 결국 변호를 해주는 게 일이었잖아요. 자, 근데 제가 보면 인공지능이 이제 사람보다 더 잘할 것 같아요. 더 잘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이 기술이 잘할 수 있는 거하고 실제 이게 현실에서 쓰냐 안 쓰냐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제도와 그것을 실제 쓰게 하기 위한 사람들의 다 어떤 이권, 기득권 이런 거하고 또 다 맞물려 있어요. 자, 그래서 인공지능 변호사는 나왔지만 그렇게 기존의 변호사 단체에서 워낙 반발이 심해서 이들은 잘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이 인공지능의 또 막강한 기능이 또 뭐냐면 이 이미지에 대한 부분에 아주 또 막강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기능이 있냐? 우리 인터넷을 하는 크롬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면 이제 구글 렌즈라는 게 이제 추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구글 렌즈를 가지고 어떤 특정 이미지를 내가 주면 이 이미지하고 유사한 것들을 샥 찾아줘요. 자, 그다음에 그 이미지에 텍스트가 있어요. 즉 문장들이 막 있어요. 그럼 그거 자동으로 샥 뽑아내요. 자, 그다음에 뽑은 거, 아, 이거 왜 영어야? 한국말로 번역하고 싶어. 번역해줘. 그럼 또 번역이 돼. 자, 이렇게 세상이 특히 이 자연어 처리와 사람의 이런 언어들에 대한 처리 부분이 아주 급격하게 인공지능이 발달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요거는 제가 한번 좀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시범도 보여드리고 한번
그 실습도 한번 할 겁니다. 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이제 막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이거 요 사진하고 비슷한 게 뭐지? 또는 막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 물체의 이미지 사진이 있는데 이게 뭐지? 예를 들면 꽃이 나왔어요. 이 꽃이 무슨 꽃이야? 라고 궁금할 때 바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선택해서 구글 렌즈에다가 요청을 하면 거기서 이미지도 검색해주고 그게 만약에 우리가 보통 문장은 있는데 얘가 이미지로 이렇게 올라온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거 보여드릴게요. 근데 텍스트 추출도 하고 번역도 하고 이런 기능으로 막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제가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렌즈는 어디 있냐면요. 여기 구글 검 포탈로 들어가서 여기 보면 카메라처럼 생긴 게 나와요. 그럼 얘를 이제 딱 클릭하면 여기에 이제 원하는 이미지를 갖다 놔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BTS 사진을 하나 갖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갖다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마우스로 내가 파일에 있는 거 클릭하고 샥 가져다가 딱 놨어요. 그러면 갖다 놓으니까 얘가 자동으로 찾아줍니다. 그리고 그 중에 만약에 뭐 일부분만 하고 싶다. 자, 여기 이 친구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이 친구가 입은 이 옷이 참 멋있네. 그러면 이와 같은 이미지를 한번 찾고 싶다. 라고 하면 그와 같은 이미지들 여기 뭐 비슷하게 이런 옷이 여기서 54,000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돌아가서 자, 여기 만약에 이제 또 제가 우리 시간표, 우리 학과 시간표 파일을 여기다가 샥 갖다가 딱 놨어요. 자, 여기다 딱 갖다 놓고 요 밑에 보니까 요 밑에 텍스트라고 나오죠? 그럼 여기에 지금 막 글자들이 있는데 요거 텍스트. 자, 그리고 여기 텍스트 복사해서 여기에 들어가 있던 지금 글자들을 다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끄집어냈나 제가 한번 볼게요. 자, 그랬더니 여기 지금 시간표에 있는 각종 글자들. 자, 글자들은 뭐 메시 뭐 여기 들어가는 교과목명 쭉 이런 글자들을 요 이미지에서 자동으로 샥 갖고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미지 안에 있는 글자들도 쭉 끄집어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 글자를 번역하고 싶어요. 번역을 누르면 지금 자동 감지 시켰고 지금 한국어로 자동 감지했을 거예요. 자, 이거 내가 영어로 바꾸고 싶다. 영어. 자, 그러면 여기 좀 영어로 또 싹 다 바꿔줘요. 영어로. 자, 그러면 이렇게 그 사람의 자연어 처리를 뭐 우선 이미지, 자연어 처리뿐만이 아니라 이미지로 돼 있는 것들도 막 찾아내고, 즉 이미지로 얘가 이제 어떤 걸리는가 하면 이미지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지 개인지 꽃인지 뭐 냉장고인지 이런 것들을 얘가 유사 유사한 이미지로 가서 찾아준다 그런 의미로 동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한번 제가 한번 또 검색하면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또 BTS 갖고 한번 해볼게요. 자, BTS 들어가서 여기에 이미지로 가볼까요? 이미지로 가서
자, 여러 가지 뭐 이미지가 있네요. 이미지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서, 자, 요거 지금 딱 선택했는데, 여기 보니까 또 구글 렌즈 같은 요 아이콘이 여기 나오죠? 나와요. 그러면 얘를 딱 클릭하고, 자, 그럼 얘가 지금 자동으로 막 인식을 해요. 인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자, 요렇게 되어 있는 이미지들 다 찾아줘.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유사 이미지들을 다 찾아줍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거죠. 인터넷 쇼핑 쭉 하다가, 쇼핑을 하다가, 어, 아주 이쁜 옷이 있어요. 이쁜 옷이 나왔어요. 근데 보통 뭐, 일반 온라인 쇼핑몰 하는 이런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아무래도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거 위주로 계속 이렇게 추천하겠죠. 그래서 솔직히 추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람들은 상술이잖아요. 상술이잖아요. 그래서 뭐 정말 비싸게는 안 받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이윤이 남길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하겠죠. 그럼 나는 못 믿겠어. 이런다면 이쁘게 본 그 옷을 여기다가 구글 렌즈 통해서 이미지로 검색을 해요. 검색을 하면 그와 관련된 상품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얘가 자동으로 찾아주겠죠. 쫙 찾아주고 그 중에 정말 뭐 똑같은 옷인데 싼 것을 찾아줄 수도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또 여기 나오는 것 중에 뭐 저걸 한번 볼까요? 여기에 경제 동향. 자, 경제 동향 뭐 이런 곳에 대부분 나오는 것들이 자, 요게 이런 이미지가 이렇게 나왔는데 요건 들어가서 봅시다. 음,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갔는데 여기 있는 요 말들을 지금 얘가 다 이미지로 되어 있어서 이게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말들을 내가 다 뽑아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여기 구글로 이미지 검색이라는 아이콘이 나오는데 얘를 딱 선택을 해서 아까처럼 여기에 보면 텍스트라고 하는 옵션이 나오죠. 텍스트 딱 누르면 여기 이미지에 있는 글자들을 또 잘잘잘잘 다 끄집어내 줍니다. 글자들을. 자, 그래서 이거는 또 언제 또 좀 유용하게 쓰나면요. 대부분 어, 우리가 보면 그 일반적으로 아래 한글 문서 같은 것들은 사람들이 이걸 복사를 잘해가니까 대부분 보면 그거를 PDF 파일이나 이런 거 이미지 형태대로 만들어서 많이들 이렇게 배포하잖아요. 배포를. 근데 이제 이런 인공지능 기술이 나왔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 PDF로 나온 거라도 영상으로 찍어서 이렇게 번역 소프트에다 싹 집어넣어 버리면 거기에 있는 글자를 싹 뽑아내죠. 바로, 바로 뽑아내죠. 그러니까 좀 이런 기술이 나와서 앞으로 특히 이 책과 관련된 이런 저작권 입장에서는 조금 많은 위험 요소가 되고 좀 저작권을 침해하는 그런 사태는 발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학생들이 이제 이러겠죠. 학생들이 과제를 해야 되는데 책을 책을 샀어요. 책을 샀는데 책은 문서잖아요. 문서니까 이거 문서에 있는 내용을 뭘 내가 좀 쓸래니까 귀찮아. 여기 있는 글자를 그대로 갖다가 좀 썼으면 좋겠는데. 그럼 어떡하죠? 요거 사진을 찰칵 찍어서 번역을 딱 돌리면 어때요? 여기 있는 말 그대로 들어오겠죠? 그럼 이거 갖고 그냥 쓰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이 이런 필요한 부분들을 바로 제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이거는 이제 이미지 처리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초점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또 카메라에 많이 내장이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포커스라 그러는데 옛날에는 왜 사진 잘 찍는 사람과 못 찍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잘 찍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거리에 따라서 누구한테 이렇게 포커스를 잘 맞추냐에 따라서 사진을 잘 찍냐 못 찍냐가 나왔어요. 그게 결정이 됐어요. 근데 이제는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얘를 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 스마트폰으로 여러분들 사진을 탁 찍으려고 그러면 어때요? 막 네모 박스가 그려지고 막 나오죠? 이게 자동 포커스 기능이에요. 얘가 그 용도에 맞게 현재 영상이 딱 나오면 아, 여기 지금 사람들이 찍는 사진이구나. 그러면 그럼 사람들이 어디에 딱딱딱 있지? 그럼 요 사람들의 포커스에 맞춰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이런 기능이 여기서 제공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결국 그거 원리는 뭐죠? 내가 찍을 때 이게 사람인지 아닌지 뭐 이런 판별이 가능해야겠죠. 즉 결국 이제는 이미지를 보고 옛날에는 데이터라고 하는 게 단순히 숫자와 문자로 되어 있는 것만 우리가 데이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음성과 이미지와 영상과 이런 것도 우리가 다 데이터라고 이제는 생각하는 시대가 됐어요. 왜냐? 바로 이제 인공지능이 보이는 이미지에서 이게 사람이다, 개다, 꽃이다 벌써 판별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람이면 저 사람은 현재 모자를 썼냐 안 썼냐 썼으면 무슨 색이다 뭐 이런 것까지 이제 다 판별을 하는 그 보는 이미지를 가지고 얘가 이해를 하는 거죠. 사람처럼. 이런 세상이 지금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이거 웹툰인데 뭐 요거는 저는 뭐 사용은 안 해본 것 같은데 그냥 스케치만 쭉 해놓고 그림 색칠해줘 그러면 지가 색칠해주는 거예요. 색칠해줘. 자,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부분이고. 자, 그러면 뭐 요즘에 웹툰 작가를 많이 하겠다라고 하는데 뭐 스케치만 해도 이제 그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고요. 자, 그다음에 또 옛날 우리 흑백 사진들 많죠?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 또 옛날 그 흑백 사진만 갖고 칼라로 복원해서 열심히 유튜브에다 올리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옛날 사진들. 자, 그래서 이것도 현재 옛날 흑백 사진을 집어넣으면 얘가 자동으로 칼라로 바꿔주는 거죠. 칼라로. 이런 기술도 이제 영상에서, 아, 영상에서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쭉 영상도 한순간을 보면 계속 그냥 이미지 한 장이에요. 그래서 영상이라고 하지만 결국 여러 개의 이미지가 연결되는 거잖아요. 연결되는 거니까 결국 얘도 이미지 기술하고 동일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인식을 하는 부분들에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좀 시행이 됐던 부분이 결국 자동차 번호판을 가장 먼저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사람을 식별해내고, 얘는 또 한술 더 떠서 그 사람의 현재 상태, 뭐 화났는지, 기쁜지, 뭐 이런 것까지 다 알아내는 이런 시대가 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예시로 하나 나와 있는데, 이런 영상을 보고 이제 인공지능이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자, 여성일 확률 100%. 자, 눈을 떴는지 안 떴는지. 자, 현재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냐? 자, 지금 웃고 있냐? 웃지 않냐? 뭐 이런 부분까지 이제 이런 걸 보고 인공지능이 이해를 해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보다 더 복잡한 거. 뭐 예를 들면 시장에서 현재 막 물건 팔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딱 주잖아요. 이미지를 딱 주면 이제 거기 이제 중심이 그 시장에서 어떤 나이 든 그 할머니 같은 분이 뭘 팔고 있어요. 뭘 팔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딱 주면 얘가 어떻게 이해하냐? 시장에서 어떠한 모자를 쓰신 연세가 든 뭐 나이가 좀 드신 분이 무엇을 이제 팔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가 해석을 해요. 그래서 어떤 장면에 대한 해석도 요즘 굉장히 기술이 발달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또 어디에 접목되냐면 요즘에 CCTV들이 우리 많이 달려 있잖아요. CCTV 달려 있는데 그 CCTV 달려 있으니까 거기서 결국은 감시를 하려고 달아놨고 지금까지는 사람이 다 눈 빠지게 쳐다본 거죠. 그죠? 눈 빠지게 뭔가 문제가 생겼는지 사건이 생겼는지 화재가 났는지 이런 것들을 감시를 했다는 거예요. 24시간. 자, 근데 이제 인공지능한테
화재가 났으면 화재 난 거에 대한 이미지 갖고 학습. 그다음에 또 뭔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난 거 학습 쫙 이렇게 시켜놓으면 인공지능이 계속 영상을 쫙 하고 있다가 화재 났습니다. 이거를 자동으로 지가 캐치해서 알람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이런 거 우리 공상 영화에서 나왔던 거 아니에요? 그죠? 공상 영화에서 나왔던 건데 이제는 그 감시에 대한 부분도 인공지능이 이제 그 장면을 보고 카메라 찍힌 그 영상 이미지를 보고 자동으로 얘가 이제 알아낼 수 있는 이런 기술이 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또 아주 획기적인 거. 이제 의사 선생님 중에서 그 엑스레이나 뭐 MRI나 CT나 이런 영상 판독 전문의들이 있었죠. 이분들 다 직업이 없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판단하는 게 이제는 더 진단이 더 정확해졌어요. 더 정확. 그러니까 이 이유를 좀 보면요. 원래 이런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여기에 폐암의 징조가 아주 허연 점으로 아주 작은 점으로 이렇게 보인대요. 근데 이게 그 암의 시작인지 아닌지를 참 의사가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네요. 의사가 판단하기 어렵대요. 그래서 이런 판단에 대한 어려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 이건 암일 징조가 있으니까 정밀 검사합시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은 약간 의심은 가는데 한 6개월 있다 보시죠 뭐 이런 의사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6개월 있다 보시자라고 한 의사 말을 믿고 6개월 있다 갔더니 갑자기 확 커졌어요. 그죠? 확 발전. 암 전이가 왜 빠르잖아요. 빠르니까. 막 이런 현상이 발생해서 실은 의사들이 그런 이제 자기가 과오를 보면서 잘 얘기 안 하죠. 의료사고에 휘말릴까 봐. 자, 이런 시대인데 이제 이런 엑스레이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특히 요 루닛이라고 하는 아마 국내 회사인데 여기가 굉장히 각광을 요즘에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각 지금 대학병원들이 많이들 데이터를 구축을 해서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요. 특히 좀 대표적인 데가 제가 보기에는 카톨릭 병원 같아요. 카톨릭 병원이 그동안 쌓여있던 엑스레이, 뭐 CT, MRI 이런 영상 데이터를 이거 뭐 전국에 이제 병원들이 많잖아요. 그걸 싹 모아갖고 다 데이터를 구축하는 거예요. 구축해서 인공지능 학습. 그러니까 요즘에 하여튼 인공지능이 훨씬 더 이 의료 영상 판독은 더 잘하는 시대가 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법적인 문제에 걸려 있어요. 인공지능이 판단한 거를 정말 그럼 누가 책임지냐? 이런 문제에 계속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아직까지 뭐 인공지능 기술로서 이렇게 실제 데이터상으로는 훨씬 더 정확도가 높다라고 하지만 그걸 정말 사람한테 진단해서 판정을 하는 부분까지 할까 말까는 다시 또 사회적인 여건이나 이런 부분에 걸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뭐 확장 현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걸 이제 요즘에 새롭게 나온 얘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보신 얘기는 가상현실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뭐 갖다 쓰고 있으면 가상으로 색이 나오는 거. 그다음에 또 증강현실은 현실에다가 뭔가 겹쳐서 더 나올 수 있게 하는 거, 증강현실. 자, 그리고 또 혼합현실이라고 하는 거는 현실과 가상이 서로 의사소통하는, 의사소통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혼합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다 묶어서 뭐라 그러냐? 확장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게 있나 한번 보시죠. 어, 일단 메타버스는 굉장히 진화를 하고 있어요. 지금 진화를 하고 있어서 메타버스가 가상현실과 혼합현실, 증강현실은 조금 아니고요. 가상현실과 혼합현실 쪽으로 처음엔 가상현실 위주로 하다가 얘는 이제 혼합현실 쪽으로 해서 가상의 공간에 나의 아바타들이 모여서 이렇게 행사를 하거나 이러는 부분입니다. 특히 언제 이게 이제 확 각광을 받았냐면 코로나 시대죠.
코로나 시대에 학생들이 학교에 못 가니까 이런 메타버스라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입학식도 하고 뭐 졸업식도 하고 뭐 행사도 하고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학과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끝나기 전에는 이런 메타버스 갖고 실제 모임도 하고 그다음에 무슨 특강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뭐 초기에 나왔던 이런 메타버스는 뭐 참 말은 거창했는데 눈에 보이기는 무슨 사람이 꼭 그 레고 블록에 나오는 그 장난감 사람처럼 보여서 막 움직이고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걔가 현실이랑 비슷한 이미지로 자꾸 가겠죠. 이런 식으로 발달을 하고 있고요. 일단 국내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거는 네이버에 있는 제페토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젊은 층들은 여기에 필요한 뭐 또 그러니까 디지털 소품이라 할까? 뭐 자기 아바타, 내 아바타를 꾸미기 위한 것들도 뭐 돈 받고 팔고 별로 이제 저는 잘 이해는 안 가는데 어쨌든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 이제 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상현실은 뭐 여러분들 다 이렇게 뒤집어 쓰고 하는 부분이고, 어, 이런 것들을 한 번도 못 보신, 한 번도 안 써보신 분이 계시겠죠? 제가 한번 하나 갖고 와서 한번 써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이제 갖다 쓰니까 또 이렇게 쓰고 있는 거를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즉 이제 이 머리에다 거는 화면이다. 뭐 이런 의미예요. 이런 것을 쓰고 들어가면 가상의 세상이 나오고 가상의 입체적으로 이제 보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증강현실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증강현실은 제일 많이 썼던 게 포켓몬이에요. 그 젊은 친구들이 전부 다 뭐 강릉으로 가고 뭐 강릉으로 가서 포켓몬 잡으러 다니고 전부 다 핸드폰 켜놓고 현재 카메라를 딱 켜놓으면 쭉 가다가 포켓몬이 있는데 보면 여기에는 포켓몬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증강현실이었고요. 자, 그러면 이런 거를 좀 잘 쓸 수 있는 부분은 결국 이런 게 되겠죠. 요즘에 이제 자동차 앞에다 이제 그 유리창에 마치 전투기 조종사가 왜 위에다 쓰면 현재 방향들하고 뭐 고도하고 옆에 뭐라고 책 나오죠? 영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나오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자동차 유리 앞에 이 유리에다가 뭔가 이렇게 표시하기 시작합니다. 표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보면 유리에다 직접 못하면 이게 운전대 위에다가 무슨 물건을 놔서 얘가 반사 형태대로 나와서 여기 던져. 이런 그 부품들, 그러니까 그런 장치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필요한, 그러면 이제 밖에는 지금 현실이잖아요. 내 현실 위에다가 가상의, 가상의 뭐 정보든 아니면 이미지든 뭔가 여기다가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증강현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헤드업이니까 이제 뭐 이렇게 들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한다. 자, 그다음에 뭐 증강현실은 이런 쪽도 되겠네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이런 앱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들고 카메라 들고 쭉 가다 보면 이 거리를 가다 보면 저쪽에 뭐 맛있는 집 뭐가 있네, 뭘 파네 하라고 하는 그 거리의 정보들이 자동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도 연결이 된다라고 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결국 그 가고자 하는 부분은 혼합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혼합 현실의 개념은 지금 제가 이제 예시 그림을 이제 두 개를 갖다 놨는데 어떤 그림이냐면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있는 공간에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건물에 대한 설계에 대한 요구는 다른 원격에 있는 실제입니다. 원격에 있는 실제가 여기에 와서 이 사람들이 일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아직까지는 뭐 시행을 아직 못하고 시범적으로만 좀 하고 있는데 원격에 있는 사람이 여기 와서
홀로그램처럼 이렇게 영화에서 많이 보잖아요. 우리 홀로그램처럼 가상의 사람이 막 돌아다니는 거 우리 영화에 보잖아요. 그거를 현재 막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홀로그램을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 비춰야 할 이런 저런 그 빔 프로젝트 같은 빔들이 한 개가 아니라 몇 개가 필요해요. 그래야지 홀로그램처럼 만드니까. 그래서 좀 현재는 뭐 불가능한 건 아닌데 많이들 그 기술적인 제약상이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그다음 환경적인 요인도 발생하고 만약에 그런 빔 같은 거를 여러 개 달아놓고 딱 그렇게 세팅된 곳에서만 한다라고 하면 정말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원격에 있는 사람이 홀로그램으로 착 나오고 같이 앉아서 여기 군대 같으면 군의 작전 계획을 하는데 현실에 있는 사람 그다음에 가상으로 온 사람 둘이서 작전 계획을 내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현재도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런데 제약사항이 많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또 뭘 열심히 또 연구를 하고 있냐면 홀로그램처럼 가상을 만드는데 이거를 저는 빔 하나가 아니라 뭔가 그냥 빔 한 개면 어떻게 할 수 없을까? 뭐라도 비추는 거 하나면 뭐 이런 식의 어떤 기술들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디지털 요즘에 디지털과 관련된 이제 전시회가 있으면 제가 안내를 해서 여러분들 한번 전시회도 가보시라고 할 거예요. 가시면 지금 막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것들 실제 이제 막 보고 뭔가 좀 체험도 해보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될 거고 아마 또 그 한쪽 견해는 아마 또 홀로그램 갖고 또 하는 모르겠습니다. 뭐 저는 지금 알고 있는 기술의 수준이 그 정도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가셨을 때는 뭐 이런 빔 하나 갖고도 아니면 자체 뭐 갖고 있는 거 갖고도 무슨 영화에 보면 밑에 착 키면 착 올라오는 뭐 이런 기술이라든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나와서 또 전시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또 이런 여러 가지 뭐 이런 부분도 또 원격 의료 얘기를 하지만 현재는 뭐 원격 의료 해봐야 우리 줌 같은 원격 그 이미지 보면서 뭐 어떠세요? 그다음에 조금 한다 그러면 원격에 그 환자가 있는 노트북이나 컴퓨터하고 연결해서 뭐 현재 체온들, 맥박 뭐이 띄울 수 있는 이런 것들 통해 갖고 그 정보를 원격에 있는 의사가 좀 볼 수 있는 수준 이 수준으로 지금만 될 뿐이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것도 뭐 정말 발전을 하면 원격에 있는 의사가 실제처럼 들어와서 환자를 마치 여기서 보듯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좀 더 발전하면 원격에 있는 가상의 사람이 와서 원격에 있는 실제 의료 장비를 또는 수술이나 칼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그 로봇을 통해서 조작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술로도 점점 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거의 우리 공상 영화에서 봤던 게 다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 이 개발자나 기술자들이 공상 영화에서 영감을 많이 얻는다 그래요. 영감을. 그래서 공상 영화 하는 사람은 뭐 기술 발전이 어떻게 되든 보다는 그냥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창작을 해서 만드는데 그런 것들을 기술자들이 보고 구현을 해낸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또 로봇을 보면 뭐 로봇도 점점 똑똑해져요. 이게 뭐 산업용 로봇은 들어온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저쪽 울산에 가면 현대자동차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광명에 가면 기아자동차라든지 이런 데 가면 이제 자동차를 조립해서 쭉 나가는 조립 라인들은 대부분 다 로봇들이 다 담당하는 꽤 오래됐어요. 꽤 오래돼서 이 산업용 로봇들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것들이 점점 그동안 산업 로봇을 들여오면 이게 실제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들인 만큼 사람을 쓰는 것보다 들인 만큼 훨씬 더 이익이다라고 판단해 들어왔던 건데 이제 이 투자비에 대한 부분이 싸졌고요. 그다음에 운영비에 대한 부분도 싸졌어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을 쓰는 것보다는 기계를 쓰는 게 싸다라는 게 결국 결론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 쿠팡이 현재 옛날에 보면 이거 자동화해서 위에 컨베이어 벨트 돌고 바코드 뭐 시스템하고 밑에 실제 하나씩 옮기고 그러는 건 사람이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도 다 이제는 마치 식당에서 보는 우리 서빙 로봇이 하듯이 이것들이 쭉쭉쭉 돌면서 사람을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일상생활에도 많이 들어와 있죠? 로봇 청소기, 제일 많은 거. 로봇 청소기요. 그다음에 서빙하는 거. 그다음에 저기 송도 그 트리플 스트리트 가면 거기 커피 만들어주는 로봇이 있어요. 거기 나 주문하면 로봇이 커피 만들어줍니다. 자, 그다음에 서빙 로봇은 뭐 거의 그 요즘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너무도 이제 어렵고 그다음에 인건비에 대한 부담도 있고 그러니까 현재 이런 서빙 로봇을 도입을 하면 정부가 많이 돈을 지원해줘요. 많이 지원을 해줘서 그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서빙하는 부분, 서빙 쪽에 서빙 로봇을 좀 저렴하게 도입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이제 가서 식당 가면 많이 보이죠, 이제. 네, 많이 보여요. 네. 자, 그다음에 또 궁극적으로 이 로봇은 결국 사람은 같은 로봇을 만들자가 궁극적인 목표예요. 근데 이 로봇 만드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사람 인간을 참 잘 만들어서 인간의 수많은 이 뼈와 수많은 이 근육들이 있잖아요. 근육에 다 용도가 틀리고 얘네들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그래서 사람은 정말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이거를 현재 기술로 로봇을 만들 때는 거기다가 지금 현재 뭐 대부분 움직이는 게 결국 유압 방식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밀고 당기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는데 지금 현재 나오는 로봇들 보면 사람처럼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금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어요. 따라가면 멀었고 아마 인간의 근육 같은 어떤 소재가 개발이 되고 그런 소재에 다시 뭔가 제어를 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뭐 한참 멀은 것 같아요. 사람처럼 사람 같은 정말 로봇이 나오려면 좀 멀은 것 같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쪽으로 전 세계적으로 하여튼 이것도 뭐 굉장히 투자를 하고 막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저쪽에 웨어러블 로봇이 있는데 이제 저건 사람이 착용하는 로봇이. 저게 이제 두 가지 용도로 쓰이는데 첫째 이제 좋은 용도와 좀 안 좋은 용도로 이제 나눠질 수 있는데 좀 좋은 용도는 이제 좀 장애가 있으십니다. 그죠? 장애가 있어서 뭐 예를 들면 현재는 그냥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은 그냥 보조기 같은 걸로 하고 그냥 본인의 힘으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저게 저기에서 어떤 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해서 좀 그 사람이 움직이는데 이상이 없도록 해주는 장애를 가진 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분들도 쓰임새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군대에서 사용합니다. 군대에서 좀 슈퍼 군인을 만들기 위해서. 슈퍼 군인. 그죠? 어. 지금 현재 사람이 뛰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뛰고 힘도 세고 힘도 세고 자 이럴 수 있는 군인이 만들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저 웨어러블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국방연구원에 한 20년 전에 있었으니까 그때부터 기초 기술에 대한 거는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던 분야예요.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아마 저런 것들이 이제 군대에서 뭐 전쟁에 사용되고 하는 시점이 되면 저것도 본격적으로 군대에 아마 도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거의 공상 영화에 보면 왜 사람이 무슨 슈트 입고 나오면 마치 슈퍼맨처럼 움직이잖아요. 네, 그런 쪽하고 똑같은 방향성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드론이 있습니다. 드론은 뭐 이거는 저보다 이제 주간 수업 때 제가 같이 했으니까 어떻게 됐으니까 그냥 생략하고 빨리빠르게 할게요. 드론을 할 때 뭐 촬영을 할 수도 있고 농약 갖고 저 농사도 지을 수 있고 공연도 하고 그죠? 그다음에 배달도 하고 군사용으로도 쓰고 요즘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맨날 드론 나오잖아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효과는 최고인 게 드론이라고. 그죠? 자폭 드론 가서 빵 터트리고 자, 이런 식의 활용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드론들은 얘도 인공지능을 플러스 시키면서 점점 똑똑해져요. 점점 똑똑해집니다. 자, 자동으로 이제 아마 이런 항공과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은 미국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이제 개발하고 있는 전투기부터는 조종사가 없는 무인 전투기. 그러니까 그동안
조종사라는 이제 이 공군의 조종사라는 직업도 이제 없어질 거예요. 없어져요. 현재까지 나와 있는 미군이 이제 선언을 했어요. 현재까지 나와 있는 전투기까지만 조종사가 있을 것이다. 자, 그다음에 또 문화예술 쪽에 한번 보면 아까 이게 이제 메타버스인데 여기 지금 트래비스 스콧이라고 하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뭐 굉장히 유명한 가수래요. 가수인데 이 친구가 이제 이 메타버스 공간에 딱 들어와서 자기가 다른 공간에 자기 아바타를 지금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팬들이 다 돈 내고 디지털 이 세상으로 공연장으로 입장을 합니다. 입장을 해서 여기서 아까 디지털로 나 꾸미는 거 돈 내고 사서 꾸미고 거기서 춤추세요 그러면 거기서 가상 아바타가 춤추고 그래서 뭐 얘기 듣기로는 이 공연이 그냥 실제 무슨 체육관이나 이런 거 빌려서 하는 공연보다 뭐 엄청나게 많이 돈을 벌었다 이 가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게 이제 코로나 시기에 딱 걸렸으니까 이런 기술도 덕분에 기술도 더 발전을 한 거죠. 자, 그림. 인공지능이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그려요. 인공지능 보고 그려라 그랬던 그림들이 이겁니다. 그런 그림이고요. 자, 이건 이제 말로 이제 이러이러한 그림 그려줘. 그러면 그림 그리면서 자, 이러이러한 그림을 피카소 화풍으로 그려줘. 그러면 피카소 화풍으로 그려주고 이런 식의 결과물을 인공지능이 내고 있고요. 자, 이런 뭐 이런 작품 같은 이런 미술 작품도 인공지능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 또 음악도 가수의 목소리를 열심히 학습 딱 시켜놓고 이 노래를 그 가수의 이름으로 그 가수의 목소리를 불러줘. 그러면 부릅니다. 그럼 프랭크 시나트라라고 이제 죽은 미국의 유명한 가수가 있었잖아요. 그 가수의 목소리로 노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어, 이제 인공지능이 작곡도 합니다. 작곡도 해요. 무슨 풍으로 이러한 느낌이 있는 이런 노래를 만들어 줘. 그러면 막 만들어 줍니다. 물론 이제 만들면서 얘한테 결국 뭐 잘 명령을 해야겠죠. 잘 명령을 하면서 잘 주고 자, 그다음에 인공지능이 또 글도 씁니다. 글도 써요. 그리고 글 쓰는 것도 한 번에 글 쓰는 게 아니라 마치 내가 이러이러한 글의 시작부 주고 얘가 글 쓰면 그거 보고 다시 또 이어서 이러이러한 테마를 주면 또 쓰고 또 테마를 주면 또 쓰고 이런 식으로 쭉 연속된 소설을 작가가 문하고 계속 교감하면서 소설을 써내는 또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로봇이 쭉 나와 있는 정보들을 가져다가 기사도 씁니다. 그래서 우리 인터넷에 올라오는 기사들 보면요. 이것은 기자가 아니라 인공지능이 쓴 기사입니다라고 명시가 되어요.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이건 인공지능이 작성한 기사입니다라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실제 그런 기사 나왔을 때 한번 보세요. 거의 뭐 사람이 기자가 쓴 거나 뭐 잘 모르겠어요. 똑같아. 차이점을 모를 정도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산업혁명에 대한 부분은 이건 저번 시간에 한번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앞에 1차, 2차는 다시 한번 또 설명할까요? 설명할게요. 자, 우선 1차 산업혁명은 어땠냐면 증기기관이 결국 발명된 게 1차 산업기관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동력이라고 하는 동력 부분이 결국 말이었죠. 근데 말 대신 기계가 동력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데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2차 산업혁명이었고요. 자, 2차 산업혁명은 앞에서 들어왔던 특히 이제 증기기관으로 움직이는 2차 때 플러스 전기까지 연결되면서 어, 대표적인 게 포드 자동차죠. 포드 자동차의 조립 라인을 가지고 분업으로 생산을 해서
대량 생산을 해내는 시기. 그래서 인간이 굉장히 풍족하게 된 또 시점. 그리고 굉장히 이 부분도 2차 산업혁명도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차 산업혁명은 결국 PC와 인터넷이 우리한테 온 거죠. 자, 인터넷이 오면서 여러분의 삶이 엄청나게 바뀌었죠. 저는 인터넷 처음에 보면서 전 놀랐어요. 야, 이게 전 세계 정보가 이 안에 www. 빠빠빠박 집어넣으면 이 전 세계 정보가 다 나온다니. 뭐 초창기에는 되게 허접했어요. 뭐 사진 나오고 동영상 나오고 글 나오고 그다음에 정말 이쁘지도 않고 이랬는데도 그때 굉장히 저는 충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도 엄청난 발전을 했죠. 은행 안 가셔도 되고요. 관공서 안 가도 되고요. 뭐 우리 그동안 서면으로 들고 다니면서 뭔가 했던 것들 거의 이제 안 해도 되는 세상으로 확 만들어 버리는 게 3차 산업혁명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이 3차 산업혁명도 우리의 삶 자체를 굉장히 많이 바꿨어요. 바꿨어요. 자,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은 진행 중입니다.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끝날지 모르겠어요. 이 그 변화의 물결은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거의 거의 뭐 자동차도 우리가 내가 운전하지 않고 갈 거고요. 그죠? 가자 그러면 갈 거고요. 그다음에 내가 뭐 필요한 정보나 서비스 받는 거 그냥 말로 하면 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좀 돈은 좀 들겠지만 내가 움직여야 될 거 뭐 집안에서 가사, 청소, 뭐 가사노동, 뭐 음식 만드는 거 이런 거 좀 돈을 좀 많이 지불하면 그런 거 해줄 수 있는 로봇을 들여다가 내가 쓸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어, 인공지능이 참 중요하긴 한데 조금 미국보다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각광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미국 쪽에 한번 보면요. 2015년도에 인기 직업 순위를 딱 보면 2위의 소프트웨어 개발자, 7위의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9위의 데이터 과학자. 즉 인기 있는 직업의 한 3개 정도가 2015년에는 랭킹이 되어 있었어요. 자, 근데 2022년에는 지금 10위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빠지는 게 두 개. 전략관리자와 제품관리자. 요거 빼고 나머지는 다 IT 직업이에요. 다 IT 직업. 그래서 미국에는 실은 IT 쪽에 똑똑한 이런 개발자들이 의사보다 연봉이 더 높아요. 연봉이 더 높아서 미국은 너 뭐 할래? 그러면 저 IT 쪽에 과학자 될래요. 개발자 될래요. 이런다면 우리나라는 의사 될래요. 세상이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의대 정원하고도 뭐 맞물려서 의대 정원이 돼서 똑똑한 친구들이 또 다 의사하겠다고 다 가버리면 지금 이렇게 세계가 디지털 인공지능 세상으로 그냥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 바뀌어가는 세상에 우리나라가 뒤처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